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조합 같은 데서 신고하시는 부분들을 막상 딱 까보면은 절세할 수 있는 세액 감면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고 거문경비도 많이 계상돼 있고, 그러다가 소명이나 세무조사 같은 것을 맞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다시 맡기시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강원경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탈세를 했어야 됐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오늘은 운송업에 대해서 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금 신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부터 6월분을 7월달에 한번 내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는 화주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금액에 부가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 방식이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분을 다음 연도 5월달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소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차량을 좀 구입을 하시게 되거나, 그리고 뭐 리프트, 윙 같은 특장 같은 것들 설치 비용들, 이런 부분들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가세 신고 기간 때뿐만 아니라 구입하고 나서 1, 2개월 이내에 납부한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자금을 좀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환급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납부할 세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세액, 화주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를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업 관련된 비용은 거의 다 공제가 됩니다. 근데 개인사업자, 운송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 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화물복지카드라고 해서 그거 쓰시면은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유비도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차량 수리비, 요소수 구입비 이런 것들 뭐 사업용 카드로 구입을 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받으시면은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자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이거를 좀 공제를 받으려면은 뭐 하이패스 사용 내역이나, 그리고 영업소에서 차량을 등록을 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운전자분들이 드시는 식대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공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 차량 보험료는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공제되지 않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소득세 때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소득세 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개념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운송업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차량 상각비입니다. 처음에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차량 구입 대금을 전체 다 첫 해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가상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정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감가상각비를 굉장히 많이 넣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조금씩 줄어서 초반에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그 이후로는 비용 처리가 적게 되는, 그리고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첫 해, 마지막 해 거의 균등하게 상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매출액이 빵 뛰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정액법을 사용하셔서 일정하게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정률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막 5년차 때는 비용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업 초반에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들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각비를 다 쓰게 되면은 5년 후에는 거의
상당히 비용 처리할 게 없습니다. 운송업 특성상. 그때부터는 어떤 조합 같은 데서 신고했던 거를 보면은 가공경비도 많이 넣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세무조사나 소명 같은 거를 맞으셔가지고 세무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다시 제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운송업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밑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액이 1억 초반대란 말이에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에 생각보다 생급이 굉장히 적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물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준경비율의 계산 특성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공경비 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기준경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달라 해가지고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해보시면 의외로 괜찮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다 쓰고 나서 기준경비율로 한번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들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합 같은 데서 대량으로 맡기시는 그런 데서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면 같은 거를 받으면은 소명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면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강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송업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